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구성 요인 관련해 가지고 10강을 마쳤고요. 오늘부터 15강에 걸쳐서 공론장의 각 단계별로 해야 될 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오늘 공론장을 어떻게 제안하는지라고 하는 공론장 제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론장의 준비, 그리고 공론장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각 체계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공론장의 운영 규정은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공론장의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선정하는지, 참여한 사람들에게 학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정보 제공과 사전학습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수기 토론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논의 결과를, 수기 토론회 논의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합의문을 작성하는지, 수기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어떻게 제안문으로 작성을 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관계기관에 이런 공론장 논의 결과를 전달을 한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법이나 제도나 정책으로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그걸 모니터링 하는지 등등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론장을 지역이나 마을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하는 15강의 내용은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랜 동안 실제로 공론장을 구성하고 조직하고 운영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혜는 저하고 만났던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제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1강 공론장의 제안 주체와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공론장 제안 주체는 우리가 구성 요인에서도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일반 시민들도 행정기관, 시민단체나 NGO, 전문가 등 누구든지 공론장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죠. 제안 주체에 따른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죠. 주민이 주민에게 제안하는 거죠. 주민이 자신들의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공론장을 제안하는 거죠. 이거는 주민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 대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공론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 결과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인, 제도적인 또는 정책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기관과 만남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과 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공론화라고 많이 얘기 들었던 것처럼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행정이 주민이나 시민에게 우리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행정기관이 공적사안을 중심으로 주민이나 시민에게 공론화를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논의 주제를 행정기관이 제시를 하죠. 소각장이든지 무슨 시설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정책에 관한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안하는 동기를 보면 갈등 해소나 정책 결정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신고리 올고기 공론화라든가 대입제도 관련된 공론화라든가 도시철도 건설 여부에 관한 공론화라든가, 이게 다 그 해당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 또는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해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공론화에서는 행정기관의 의도나 의지가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즉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관점과 의지, 의도 같은 것이 그 공론화 과정에서 깊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실질적인 논의 논의 주체라기보다는 정책 결정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동원 대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참여의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가 주도하는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의회, 구체적으로는 의회 의장이 행정이나 주민에게 제안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죠.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행정에 비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민의 전당으로서 공론장을 여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 중심 국가다 보니까 의회가 그런 역할을 상대적으로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의회가 주도해서 공론장을 만드는 경우는 행정이 그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결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소극적인 경우에 의회가 주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의회가 주민 삶의 문제에 관해서 공론장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경우에 이렇게 행정부, 집행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회가 행정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 행정이 중심이 돼서 하게 되잖아요. 또한 이제 의회가 주도해서 하는 공론장이 가질 수 있는 우려라고 하면 한국 정치적인 특성상 진영화돼 있어서 공론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회가 공론장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과 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과 행정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의정부에서 소각장을 만든다라고 할 때 소각장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의 책무이기도 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삶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갈등 상황을 겪다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으로 공론장을 만들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민관 모두의 관심사가 되는 경우에 협력적으로 공론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이런 민간 협력적인 공론장이 만들어지냐면 민과 관 사이에 입장 차이나 이해관계 차이가 있거나 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 내부에서, 시민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업 추진이 지연되게 되죠.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행정은 집행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민간 차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그런 쓰레기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가 제대로 된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혜택을 제대로 입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공동의 노력으로 협력적인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과 관이 공동으로 공론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나 시민사회에서 행정기관에 압력을 가해서 행정기관이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 협치, 민간 협력, 거버넌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긴 하지만, 민간 협력이 제대로 이렇게 주체 대 주체로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경험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로 시각과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권위적인 태도가
남아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행정은 단일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나 주민사회는 입장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민과 관이 협력을 한다고 할 때 이 다양한 시민사회,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분포가 존재하잖아요. 시민사회의 특성 자체가 다양성과 차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이 단일한 조직이자 명령체계를 갖고 있는 행정과 이 다양한 시민사회가 협력한다고 할 때 행정에서는 권위적인 태도, 일방적인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 시민사회에서는 이 다양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민간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어떤 단체가 주장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단체들은 왜 그런 거 왜 하냐, 들러리 쓸 일 있느냐 라고 반발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민간협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민과 관이 서로 합의해서 공론장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그 공론장은 순수한 행정의 것도 아니고 순수한 민간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형성된 공론장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민간협력 공론장에서 관건은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행정에 의한 간섭과 개입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또 균형 있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느냐.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런 공론장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의해서 논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 사회적인 수용성도 상당히 많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공론장의 중요성과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론장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취지가 삶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관심사를 기반으로 이것을 어떻게 공적 과제로 변화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공론장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삶의 직접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공론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주민 역량의 강화 속에는 주권의식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관점의 다양성이 존재하잖아요. 이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 때 만족도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갖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공동체의 힘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즉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공론장을 형성할 때 이런 행정기관에 의한 주민동원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공론장을 형성하거나 민간 협력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공자원을 활용하기가 쉽잖아요. 공간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가 하면은 공공기관이 같이 결합해 있을 때 일정 수준의 권위가 형성될 수가 있고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수월해지겠죠. 훨씬 더. 그런가 하면은 전문 지식이라든가 정보를 획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우려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권한 부여보다는 미리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주민이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존재하고, 또 의제라든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져서 주민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려가 존재하잖아요. 즉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역량, 현실적인 역량도 존재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론장이 제대로 효과를 걷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도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형성하되 행정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주민과 공공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 공론장 구성과 관련해서 주민과 공공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거냐면, 삶의 영역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공론장, 그래서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과 의회가 협력하는 자율적인 공론장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할 때 삶의 주체인 주민이 삶의 공간에서 발생한 공동 관심사를 대상으로 공론장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자율적인 공론장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하되 행정이나 이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해서 운영하되 행정과 의회와 사전 논의부터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촘촘한 소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 행정 및 의회 등과 사전 논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협력 요청과 더불어 자율성에 관한 요청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민이 자율적인 공론장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행정을 향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장이 이제 구성돼서 운영되는 전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의 진행과 경과에 대해서 상호 소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그리고 공론장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정도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홍보 등 행정적인 자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역시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 공론장을 제안하는 경우에 그 제안하는 주제가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 공론장을 제안하는 경우에 그 제안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공론장을 해보자. 그 제안 주제가 공론장을 열기에 적합한 주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익과의 관련성이죠. 개인의 고충보다는 집단적인 관심사여야 되겠죠. 그래서 공론장 논의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이면 적절하겠죠. 두 번째는 건설적인 대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논의를 통해서 뭔가 문제 해결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한 불만이라든가 불평을 함께 그냥 늘어놓고 뾰족한 대안을 만들기는 어려운 이런 신세한탄 같은 공간이 공론장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안의 성격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함으로써 건설적인 대안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및 민감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생산적인 결과가 별로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공론장이 사회적인 긴장을 더 높게 하거나 분열을 조정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론장의 주제로서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법한 사안이어야 되겠죠. 불법 활동이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공론장의 주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지역사회의 윤리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미풍양속과 관련해서 너무 어긋남이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지역사회 윤리적인 기준에도 합당한 주제를 갖고 공론장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론장 논의 결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주제라야 실제로 효능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논의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논의 결과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현실화가 가능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주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또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제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론장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공론장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즉 공론장을 제안하는 동기 또는 목적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장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론장을 열 수도 있는 것이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뭔가 주민의 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인 공론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전달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갈등 상황처럼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을 때는 사회적인 결속력, 사회적인 통합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론장을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시민교육이라든가 민주적인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공론장은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덩어리에 제일 첫 입구,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론장을 제안하게 되는가, 공론장을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누가 제안하고 또 어떤 주제로 공론장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 방식이 근데 하필이면 공론장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